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지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이런 발언 논란이 우리 국내에서는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 갈등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상을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국 내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내부적으로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 이거는 뭐 1차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NSC에서도 이건 노 코멘트다.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굉장히 굳건해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이 움직임이 또 이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주미 대사관 측에서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미 양자 차원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단 진상은 파헤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5년 내내 이 MBC를 중심으로 한 좌파 언론의 집요한 이 공세, 공격. 그런데요.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하는 비판. 이거는 뭐 헌법상으로도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왜곡하는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MBC 이런 날조 조작 보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하다. 왜냐면요, 이번 사건은 강제 조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 내 반응,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준서이가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준서이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 동향, 중요한 진정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요, 정부 대응을 말씀을 드리게요. 자, 우선 지금 이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하면 백악관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미 의회도 얘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의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의회든 뭐 이 미 국무부 정부든 아니면 백악관이든 모두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 이게 이 반응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악관의 경우에는요, 이 조태용 주미대사가 직접 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이 미 국무부에 대해서는 정부 대표단이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전달할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뭐 인용해서 전달한 것은 아니고 그 문제점을 그리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을 한 선에서 이 얘기가 잘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NSC 측 반응은 아주 잘 알겠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미 대사관에서 대사를 비롯해서 이 정부 대표단까지 나서서 직접 설명한 것으로 일단락 됐는데요. 지금 정부가 당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끝났지만은 문제는 현재로서는 끝났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잘못 보도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한미 외교 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이 한미 관계, 이 동맹 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국내권에서의 국내 여야 간에 이 정쟁 이슈로 삼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되겠고 진상 조사는요, 이 법적 절차, 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주미대사관에서도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계획은 없고, 다만 이제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이제 한 차례 보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내 언론 보도는 우리 국내 MBC 보도의 연장선상에서 일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 정가에서는요, 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가지고 크게 비판하는 그런 이 정권 내 정치권의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의회에서도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주미대사관에서 이번에 48초간의 이 환담이라고 돼 있죠. 우리 정부에서. 이 환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대북 확장 억제를 중심으로 한 공조를 강화하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 세액 공제에 차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금융안정국에서 유동성 공급 장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냈다. 이렇게 주미대사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별도로 이 조태용 주미 우리 대사가 말이죠.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한미 간의 주요 현안 문제를 비롯한 이번 한미 간의 정상 간의 환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백악관에서 맨 먼저 NSC에서요,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이 첫 번째 반응은요, 지난 24일 날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켜진 마이크냐, 흔히 핫 마이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노 코멘트. 이걸로 이제, 하면서요, 우리와 이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굳건하고 증진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고 있고, 두 정상은 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 이렇게 1차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제 2차적인 반응이 조태용 주미대사의 설명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다. 충분히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걸로 매듭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 조태용 대사가 주미 특파원의 이 간담회에서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번 말이죠.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과 세 차례 만나서 한미 간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특히 정상 차원에서 이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논의했다. 그리고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던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미측도 백악관 자료하고 NSC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태용 주미대사 본인도 NSC와 연락하면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해결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요. 미국은 다만 이제 11월 달에 중앙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내국산과 외국산의 차별금지라고 하는 국제적인 원칙, 그리고 IRA 집행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통령 취임한 이후 최초의 방한이고, 미 부통령으로서는 이제 4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방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왔기 때문에 넉 달 만에 다시 미국의 두 번째 고인사가 이제 방한하는 건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과 우리 한국 간에는 동맹 중시 정책이 어느 정도나 강한지,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태용 대사는요, 최근에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하고 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미 공조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요, 워싱턴 DC에서 이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이름도 길어요. 예,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4년 8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이 4년 8개월 만에 열려가지고 처음으로 이 협의체 이름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한미 간의 확장억제 논의를 제도화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즉 성과를 올렸다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 전략협의체의 특징은 뭐냐?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의견을 일치를 본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북한이 추가적으로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한미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 양국 간에요, 이 확고한 대응 의지를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도 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핵무력 법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점도 밝혔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또 한미 북한의 수석 대표가 전화로 협의해서 이러한 북한의 법제화를 규탄하고 연합 방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미일 그리고 또 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이런 재반 상황을 볼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과의 이 환담, 그리고 또 이 부통령의 방한, 그리고 다양한 외교안보 채널의 가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조태용 주미 대사가 확고하게 밝힌 점에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동맹관계가 좀 짧은 기간 안에 회복됨에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거는 조작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요, 이것도 이제 이 확장협의체 회의, 그 다음에 2+2 외교안보 국방차관 외교차관과 국방차관 2+2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합의가 하나가 이 전략자산의 적절한 전개예요. 이 전략자산의 적절한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 그 다음에 도발 징후, 이런 거를 보면서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대북 군사적인 압박과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런 의지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 상에서 말이죠, 미국의 레이건 핵 항모가 최근에 부산항에 입학해가지고 26일이니까 어제부터 29일까지 나흘간에 갇힌 연합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이 연합해상훈련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승조원도 이 레이건 항에 탑승하고 있는 승조원만도 5천여 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전투기가 한 90대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 떠다니는 이 군사기지다, 이러한 별칭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이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는데 여기에는요, 이 함정이 무려 20여 척, 그리고 군용기가 110대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11월 이후에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훈련인데 바로 북한의 도발 억지 훈련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은 그래서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더 길게, 우리는 이제 동해에서, 중국은 서해에서 해상훈련을 한다,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뭐라 그럴까요? 안보 협력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북한과 함께 그들의 말하자면 대응 훈련을 또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 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이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 레이건 항모의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요, 특히 SLBM 도발을 가정한 대잠 탐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잠 훈련을 위해서는 미국의 잠수함인 아나폴리스 함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아나폴리스 함을 말이죠,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잠수함으로 상정을 해서 이 대잠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아나폴리스 이 함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요, 실전을 방불하는 수준의 아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대잠 훈련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훈련해서 북한의 SLBM 도발과 관련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참가하는 아나폴리스 함은요, 미 항모 감스단이 대잠 방어력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는 항모입니다.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보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잠 훈련 외에도요, 이 한미 간에는 특수전 작전, 그 다음에 방공전, 그 다음에 전술 기동 훈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은요, 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와 북중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해사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25일 오후 4시부터 내달 2일 오후 4시까지 서해 북부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훈련 지역은 우리 한국하고 가까운 랴오뚱 반도 다롄항하고요. 그 다음에 산둥반도의 옌따이항 사이 해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요, 중국 정부 당국은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이래서 우리 한반도 주변 일대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이런 오보 조작 방송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야말로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이제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느냐? 윤리위가 이제 내일 열리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법원 심리도 열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진하느라고 별로 반응을 안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다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드디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페북에 올린 올린 글을 보면 이제 간략하게는 올렸지만은요, 기어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이런 민생의 경보음이 들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페북에 밤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곳곳에서 고물가 고환율에서 발생된 경보음이 들려온다. 이 경보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10월부터 예고된 가스, 전기요금 인상, 수입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겨울은 많은 국민에게 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뉴욕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 분란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이 발언의 뭐라고 그럴까요? 실책,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했다고 하는 이 새끼라고 하는 발언을 자기한테도 했는데 이러한 비속어를 쓰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뛴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또 꺼낸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을 지금까지는 이제 자제왔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어젯밤에 이러한 입장문을 냈고요. 지난번에 25일 날 그래도 우회적으로 이 한마디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 걱정하는 그대 진짜 걱정된다면 당원 가입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접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성남 풋볼 클럽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성남 풋볼 클럽 사건, 이거는 160억 원을 대기업 이런 데서 한 6군데서 160억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이 후원금을 과연 누가 어떻게 받았느냐, 내부 문건까지 터졌어요. 내부 문건을 보면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구단주의 영향력을 보고 이 후원금을 냈는데 대부분들이 이 마치 이 성남 풋볼 클럽에서 이 후원금 모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후원금이 이석훈 대표라든가 또는 이 몇몇 이재명의 측근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집중이 됐다. 그래서 후원금 이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 하나는 정진상 실장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개입하고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성남 풋볼클럽이 이재명 거가 아니고 정진상 것처럼 운영이 됐다. 이런 내부 비리 고발 보고서가 이미 검찰에 전달이 됐고요. 검찰에 제보가 됐고 저도 이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했는데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로 사실상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성남 풋볼클럽의 이석훈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지난 24일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 조사 받은 내용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진상이가 결국은 이 구단주인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석훈 대표는 정진상이의 말을 그대로 다 따랐다. 그리고 정진상이가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리고 후원금의 자금을 집행하는 모든 결정을 정진상이가 다 했다. 그리고 정진상이는요, 자기 이석훈 대표 본인을 건너뛰고 홍보 담당 이무실장하고 회계 담당 신무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결정도 하고 지휘도 했다.
예. 그리고요, 중요 사안의 경우에는 이석훈 대표 본인이 정 실장이 근무하는 성남시청 2층을 직접 방문해서 보고받고 지침도 받았다. 이래서요, 이 정진상의 비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에서도 이제는 정진상을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람도 피의자로 이제 제대로 이 기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진상이가 실세 중에 실세.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사무장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대표, 어마어마한 큰 자리를 좀 꿰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정책 이름 붙여서 실세 노릇, 경기도에서도 정책실장 하면서 실세 노릇, 이번에 당 대표할 때도 또 이 정무실장 하면서 또 실세 노릇. 이게 다 이 비리 의혹, 이 고리, 쇠사슬이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정진상을 잘못 따르면 정진상이가 만약에 양심선언을 한다, 공익제보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한마디로 운명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챙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석훈 이 대표이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분당에 말이죠, ABN 아름방송이 있어요. ABN 아름방송의 전략기획 이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1월에 이 성남 이 풋볼클럽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는 시점에 공채를 통해서 성남 풋볼클럽에 입사를 했어요. 이후에 마케팅 사업부장도 하고 홍보 마케팅 실장도 역임하고, 그러다가 이 성남 풋볼클럽의 제3대 대표이사로 2016년도에 취임을 했고요. 이때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 후원금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 대표를 하면서 정진상이의 말하자면 정진상이가 상전으로 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근데 검찰에서는요, 나머지 기업들을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 부패방지법에 의한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뇌물죄, 이건 죄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혐의를 이번에 다른 이 업체들,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차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압수수색할 때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 아트협하고 대북 사업만 추진한 게요, 이재명이가 16개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또 비리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이 16개 사업을 하면서 과연 쌍방울 측에서 돈을 아트협을 지원해 주는데, 이 아트협에 지원된 쌍방울 측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2건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독 보도 하나는 쌍방울에서 말이죠, 명절 때 보냈던 정관계 법조계 선물 리스트를 전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리스트가 결국은 또 이 로비망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전현직 판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다 들어갔고요. 자, 이화영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트협의 안 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여기 선물 명단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말로 안 들어가서 없어서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민감성 때문에 이 이름은 선물은 보냈지만은 이름은 빠진 건지, 이 부분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거는요, 최근에 이 압수수색을 이 압수수색을 총 5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리스트에 오른 이름들을 이번에 그러니까 수사기밀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도 이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리스트의 파장이 어디까지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쌍방울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수사의 폭발력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핵심인 이재명한테는 지금 이미
뇌물 혐의로까지 지금 이제 이 성남 풋볼클럽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쌍방울 건에서는요,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뇌물 혐의, 그리고 횡령 배임 혐의, 이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재명과 관련된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이재명의 운명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첫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두 번째 방송 여러분께 해드릴 예정인데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